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회 실전 모의고사 보냐고 애쓰셨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내가 공부를 좀 한 것 같은데 생각만큼 그렇게 기억이 잘 안 난다라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 이 과목은 이제 내용이 힘 대신 그 대신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답을 고를 수가 있어요. 저 1회 그 실전 모의고사는 이 과목이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인데 총 40문제예요. 2차 과목에서. 실제 여러분 시험을 보시면 2차 과목은 총 3과목이지만 먼저 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요 과목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공법, 부동산 관련 공법 요거를 같이 시험을 보게 할 거예요. 그리고 30분 쉬었다가 2차 과목 중에서 또 한 과목이 있는데 바로 이제 등기 지적에 대한 법,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 세법, 요거를 이제 별도로 50분 주면서 문제를 풀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2차 과목, 두 과목, 같이 시험 볼 때 요 과목을 같이 시험 보게 하는데,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를 먼저 1번부터 40번까지, 그 다음에 41번부터 80번까지는 공법,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1회 시험 문제인데요. 1회 모의고사 문제는 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는 40문제를 박스형의 문제를 8개를 냈어요. 8개. 그 다음에 계산 문제를 한 문제 냈고, 한 개 냈고, 그 다음에 이제 긍정형, 옳은 것은 하는 게 그 긍정형인데, 긍정형의 문제를 6개 냈어요. 그 다음에 틀린 것은 이제 부정형의 문제, 요거를 25개를 내서 총 40개를 문제를 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요, 박스형의 문제를 최소 8개에서 10개를 내도록 돼 있고, 계산 문제를 포함해서 10개까지 내도록 했어요. 그래서 긍정형의 문제와 부정형의 문제도 가급적 6대4 또는 6대4, 부정형이 6 또는 긍정형이 40% 또는 뭐 부정형을 70%, 긍정형을 30% 이렇게 문제를 냈기 때문에 이번 모의고사도 실제 시험 문제의 난이도와 유형을 가급적 좀 비슷하게 냈는데 실제 시험 문제보다는 난이도를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 약 한 90%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요 정도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6월 달이기 때문에 한 50점에서 60점 정도 요 정도 나오면은 좀 만족한 점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 50점, 60점 맞아가지고 합격이 보장되지는 않죠. 물론 이제 공법에서 점수를 많이 따서 올려줄 수도 있지만, 뭐 공법에서도 한 60점에서 65점 정도 보통 나오니까, 요 과목도 좀 점수가 잘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점수에서는 한 50점, 60점이면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80점대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렵지는 않게 냈어요. 그래서 뭐 차근차근 내가 이제 맞았으면 왜 맞췄고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그걸 이유를 정확하게 알면 돼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규제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이제 틀리는 게 어디가 틀렸을까요? 우리가 재정 목적에서는 전성국 해서 그 전문성을 제거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죠. 부동산 중개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틀린 것은 부동산 중개업을 규제하여가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고, 2번, 이 법은 즉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기본법이지만 민법의 특별법이다. 맞죠? 또는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에 관해서는 기본법이지만 상법의 특별법이다 해도 맞겠죠. 네. 그래서 결국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이 법령상의 각종 서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니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4번, 중개계약이란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에 관한 합의를 의미한다? 아니죠.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에 관한 합의는 거래계약을 의미하고, 중개계약이란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합의를 말하죠. 즉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고 이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기로 하는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합의를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에 관한 합의는 거래계약을 의미합니다.
5번 중개행위는 재산상의 법률행위다. 아니죠. 중개행위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의 성립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재산상의 법률행위란 부동산 거래계약을 말하는데 중개행위는 부동산 거래계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계약이 성립되도록 보조하는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중개행위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의 성립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답은 이제 2번이었어요. 자, 2번 문제 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중개업이라 함은 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는 중개업이 아니라 중개의 개념이죠.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거나 또는 중개업이라 함은 이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면 중개업이 되겠죠. 1번은 중개의 개념을 중개에 대한 용어의 정의였었어요. 그래서 중개업이 아니라 이건 중개라고 해야지만 맞겠죠. 틀린 거 답 1번 바로 나왔죠. 2번 공인중개사람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옳은 지문이죠. 3번 개업 공인중개사람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옳은 지문. 4번 소속공인중개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가열고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옳은 지문. 5번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옳은 지문이죠. 결국 틀린 것은 1번이었습니다. 중개는 알선하는 것이고 중개업은 알선을 업으로 해야지만 중개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중개 대상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을 쓰면 판례에 따라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기억번. 일필지 토지 일부도 지상권 거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일필지 일부는 매매나 교환이나 저당권 거래 대상이 될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용익 거래,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필지 일부도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 거래의 대상물이 됩니다. 기억번 옳은 지문. 니은번 분양계약이 취소된 후 건축이 완공된 조합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있다. 맞죠? 입주권이라 하더라도 건축이 완공됐으면 재산적 가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이 완공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주권 중에서 추첨길에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이 된다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는 거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법상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로 한정된다? 아니죠. 민법상 건축물로 한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은 동호수가 정해져 있는 장래 건축물인 분양권도 중개대상물 되고 또한 아직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축이 완공된 입주권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로 한정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리얼번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된 수목의 집단은 중개대상물이 된다. 맞죠?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된 수목의 집단을 우리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이라고 하고 임목은 매매 교환 저당권의 목적인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맞고요. 미음번 가압류가 설정된 토지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있죠. 가압류가 설정됐건 지상권이 설정됐건 가처분이 됐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법상 사법상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있죠. 결국 옳은 설명은 기역, 니은, 리얼 해서 3개고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줄여서는 심의위원회라고 하는데요. 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가 있다. 맞죠? 물론 심의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둘 수 있는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바로 자수성책이라고 하죠. 자수성책. 자격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수는 중개보수
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성, 중개업 육성에 관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최근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여지 심의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둘 수가 있습니다. 옳은 지문이죠. 2번 위원장과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을 위촉한다. 틀린 지문인데요. 일단 위원장은 누가 임명을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자동적으로 위원장이 되는 것이고, 위원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을 위촉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을 위촉한다 라고 해야지만 옳은 질문이 되겠죠. 틀린 건 답 2번이었습니다. 3번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각의 위원에게 통보해야 된다. 맞죠? 다만 긴급하게 개최해야 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소집 통보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4번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적된다. 맞죠? 심의위원회에서 제적되는 사유는 네 가지가 있죠. 위원 자신이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두 번째는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는 경우, 또는 안건의 당사자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그 밖에도 위원이 그 심의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용역, 감정 등을 한 경우, 이와 같은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제적사유에 해당되고, 제적사유 되면 심의의결에서 제적됩니다. 예.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째 5번 지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안 중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맞죠? 심의위원회에서 네 가지 사항, 자소성책 네 가지를 심의하지만 그중에서 심의한 사항 중에서도 딱 하나,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요거는 시도지사가 이에 따라야 된다 그랬죠. 다른 심의사항은 따를 의미가 없고, 자격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련된 사항, 요거는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 맞습니다. 결국 틀린 설명은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까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라서 문제 풀겠습니다. 1번 시도지사가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거쳐 있어야 한다? 아니죠. 시도지사는 당연히 시험 시행기관장이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할 때는 사전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의 심의 거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만 사전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만 사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2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될 수 있다라고 해야죠.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두 사람이죠. 첫 번째는 자격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두 번째는 시험에서 무효 처분받고 그 무효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요 두 사람만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고 그 외에는 다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질문 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다 맞는데 누가 뭐가 틀렸을까요? 합격자에게 자격증 교부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누가? 시도지사라고 해야죠. 그래서 시도지사는 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따라서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했으면 시도지사가 합격자를 결정 공고하고 합격자 결정 공고한 날부터 한 달 이내에 시도지사가 자격증 교부하는 것이고, 만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격자를 결정하여 공고하되 다만 자격증 교부만은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가 교부해야 됩니다. 네. 따라서 자격증 교부는 무조건 시도지사가 교부해야 됩니다. 4번 지문,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인감을 날이한 경우 이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행에 해당하죠. 맞죠? 정답은 4번. 5번,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없자라고 해야죠. 그래서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받는 정도에만 그쳤다면 이는 자격증을 대여한 행위로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옳은 설명은 4번이죠. 자,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려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물론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하고 문제를 풀어봅니다. 기억번 중개업 및 주택의 분양 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기본법 2조 1호에 규정된 협동조합은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맞죠? 일단 법인이 등록을 하고자 할 때 그 법인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1호에 규정된 협동조합이어야 되겠죠. 또한 이 법인이 자본금도 5천만 원 이상이 되겠죠. 또한 이 법인은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되겠죠. 근데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에는 중개업도 들어가고 상가나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도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죠. 따라서 법 제14조에 규정된 중개업과 주택의 분양 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기본법 2조 1호에 규정된 협동조합은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 맞죠. 네번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이 3명이라면 그중 2명이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들었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이 3명이면 3명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3명의 3분의 1은 1명입니다. 그래서 1명이 공인중개사여야 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디귿번 대표자 및 임원 사원의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4번은 실무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이때 제출하지 않습니다. 맞죠? 디귿번 맞고요. 그 다음에 1번 등록을 신청하는 때는 대표자 및 공인중개사인 임원사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및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제출하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한 법인 등기상 증명서, 건축물 대장 이건 전부 다가 국가기관이 발급하는 서류죠. 국가기관이 발급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번번 등록을 신청하는 때 제출하는 서류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옳은 설명은 기역, 디귿, 미음 해서 3개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까요? 7번 문제는 결격사유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에 해당하고 결격사유자가 임원이죠. 그러면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되면 그 법인 또한 결격사에 해당되겠죠. 임원사원은 법인의 주인, 주인이 결격사에 해당되면 그 법인 또한 결격사에 해당합니다. 옳은 지문이 되겠고요. 니은번 개인 회생을 신청한 후 법원에 인가 결정을 받은 공인중개사 이분은 파산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디귿번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 선고유예는 선고받은 게 없죠. 그래서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리을번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공인중개사는 이 사람은 결격사에 해당되겠죠.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결격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유예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디귿번처럼 선고유예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다. 결격사유가 아니다. 그렇지만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결격사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1번도 결격사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 형법상 폭행죄로 300만 원,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 벌금형 선고받은 자가 결격사에 해당되려면 전제 조건이 직접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그 벌금 액수가 3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근데 형법상 폭행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죠. 따라서 벌금형을 이유로 결격사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형 선고가 결격사에 해당되려면 직접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아야지만 벌금형 선고 후 3년간의 결격사유가 적용된다. 다른 법률 위반한 벌금형 선고는 벌금 액수와 관계없이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결격사에 해당되는 자는 기역번과 리을번 두 개 답은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는 고용인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고용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 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신고, 이때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합니다. 하여야 한다. 맞죠?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했을 때는 먼저 실무교육을 받게 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돼요. 고용신고, 전자문서로 신고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지문.
외국인을 중개본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고용신고서에 등록 등의 결격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고용인을 고용했을 때는 결격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죠. 이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직접 신원조회를 해서 알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외국인은 신원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외국인을 고용하여 신고할 때만 결격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해야 되죠. 맞습니다. 3번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과정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지도지사에게 그 소속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했을 때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에요. 참고적으로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기업공인사는 고용신고도 하지만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도 사무소에 게시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4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맞죠? 고용신고에서 두 가지를 꼭 주의하세요.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했을 때는 먼저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실무교육을 받게 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야 되고, 중개보조원을 고용했을 때는 그 중개보조원에게 직무교육을 받게 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또한 소속 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됐건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됐건 고용관계가 종료가 된 때는 10일 이내 고용관계 종료 사실을 별도로 또 신고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질문 볼까요? 고용인의 중개업무상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입니다. 없는 경우에도 거래 당사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면 고용인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고용인 중개업무하면서 전혀 고의과실이 없으니 고용인 자신이 배상 책임이 없고, 고용인이 배상 책임이 없으므로 고용인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도 배상 책임을 없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1번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업무를 할 수가 있다. 맞죠? 일단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 외에 6가지 업무를 겸업할 수 있는데 6가지 업무 중에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의 정보 제공 업무 할 수 있죠. 또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에 대한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죠.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유일하게 겸업을 못하는 업종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 신청 대리 또는 입자 신청의 대리를 겸업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업종은 다 겸업할 수 있으므로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의 정보 제공 당연히 할 수가 있죠. 따라서 1번이 답이죠. 네. 2번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허용된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다. 들렸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허용된 6가지 업무를 겸업할 수 있는 다 할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죠.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허용된 업무 중에서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매수 신청, 입자 신청 대리 못 하잖아요. 그래서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인중개사 하면 틀리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허용된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다 하면 맞겠죠. 3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업무를 겸업해야 한다? 아니죠. 겸업을 해야 할 의무는 없고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4번 법인인 개업공인사는 도배 이사업을 할 수 있다? 없습니다. 도배업체나 이사업체를 소개해주는 일을 할 수 있지 직접 도배업체나 이사업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도배업체, 이사업체를 소개할 수 있다. 소개할 수 있는 것이지 직접 도배업, 이사업을 할 수는 없다. 5번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아니죠.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또는 입자신청의 대리, 이거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할 수 있어도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할 수 없죠. 따라서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인중개사 하면 틀리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결국 옳은 설명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예.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볼까요? 예, 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 둘 수 있습니다. 맞죠? 예.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분사무소, 그 말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는 그 말이에요.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실무수습을 포함하여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맞지요? 예. 그런데 3번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둬야 된다? 아니죠. 이때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고 일반인, 즉 자격이 없는 자를 책임자로 두어도 됩니다. 틀린 거 답 3번 나왔네요. 4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때는 10일 이내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겠죠. 맞죠? 5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한 후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등록관청은 간판 철거 명령을 하지 않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본래 개업 공인중개사가 간판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 성명을 표기했거나 또는 간판에 상호를 잘못 표기했을 때는 먼저 간판 철거 명령부터 하고 철거하지 않았을 때 간판 철거를 합니다. 대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본래는 간판 철거 명령부터 하고 대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유일하게 간판 철거 명령 하지 않고 바로 행정대집법에 따라서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세 가지죠. 그게 바로 자진해서 간판 철거해야 될 사유인 이폐취 세 가지입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 후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하지 않으면 이때는 간판 철거 명령 없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첫 번째 이전 신고하고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하지 않았을 때. 두 번째는 폐업 신고 후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하지 않으면 간판 철거 명령 하지 않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할 수 있죠. 세 번째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하지 않으면 이때는 간판 철거 명령하지 않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 가지를 외워두셔요. 자진해서 간판 철거해야 될 의무사유 이폐취, 이전 신고한 후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할 것, 폐업 신고한 후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할 것,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할 것. 이같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됐을 때 지체 없이 철거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은 간판 철거 명령하지 않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외 나머지 사유, 예를 들면은 사무소의 간판에 자기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았거나 간판의 성명을 거짓 표기했거나 또는 사무소 간판에 법정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다든가 할 때는 간판 철거 명령부터 하고 철거를 하지 않으면 그때서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10번의 정답은 3번이었죠.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은 인장등록인데요.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서 제출하는 때 같이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신고서의 제목이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신고서를 제출할 때, 즉 고용신고서 제출할 때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인장등록 신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참고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도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때 같이 인장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맞고요. 니은 번짐은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때는 변경 1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맞죠? 디귿번 인장 등록은 전자문서로 할 수가 없다. 있습니다. 인장 등록 및 등록 인장의 변경 등록은 방문 등록도 가능하고 전자문서 등록도 가능합니다. 리을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를 한 법인의 대표자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아니죠.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할 것입니다. 법인의 인장.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두 개. 정답은 1번이죠. 12번 문제는 휴업폐업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폐업 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맞죠? 휴업신고는 항상 휴업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경우 안에서만 휴업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 하나가 바로 여기 나와 있듯이 등록 후 3월 초과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할 경우, 이런 경우에만 3월 초과되기 전에 미리 휴업신고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3월 이하의 휴업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번 징집으로 인한 입영으로 휴업하는 경우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맞습니다. 본래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징집으로 인해서 입영을 하게 되는 경우, 또한 취약, 그 밖에 이해주라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6월 초과하여 휴업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3번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즉시 발행해야 되겠죠. 맞죠? 4번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왜? 휴업신고할 때 이미 신고서에 등록증 반납했죠. 그러니 휴업신고한 후 재개신고 또는 휴업기간 변경 신고할 때는 방문 또는 전자문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전자문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5번 휴업 및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없죠. 휴업 신고할 때와 폐업 신고할 때는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기 때문에 등록증 원본이 인터넷을 통해서 송출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휴업 신고 및 폐업 신고할 때는 방문 신고만 가능하지 전자문서로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법령에서요, 신고할 때 등록증 원본이 첨부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휴업 신고할 때, 두 번째는 폐업 신고할 때, 마지막 세 번째는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이와 같이 등록증 원본이 첨부되는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는 없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결국 틀릴 설명은 5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13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1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 이게 바로 전속중개계약이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이 법 24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맞죠? 예. 이때 그 정보 공개 시점은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3번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 이게 바로 전속중개계약서죠.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그 말은 전속중개계약은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며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전속개업공인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당해계약서, 즉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되죠. 맞죠? 그 다음에 4번 질문.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유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와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서는 해야 된다.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맞아요. 그렇지만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는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는 공개하여야 하지만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해야 되겠죠. 틀린 거 답 4번. 5번 개업공인중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 상황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되겠죠. 맞죠?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 예, 답은 4번이었죠. 14번 문제 볼까요? 14번 문제는 확인 설명 문제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 권리관계 등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된다. 자, 여기서 맞는데요. 어디가 틀린 데가 하나 있어요. 확인 설명 언제 합니까? 중개가 완성된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해야 되겠죠? 그러면 중개가 완성된 때는 뭐 해야 될까요? 설명한 사항을 확인 설명서라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교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될 일은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물건을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고, 중개가 완성이 되었을 때는 설명한 내용을 확인 설명서라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교부해야 될 것입니다.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당해 중개 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아니죠. 거래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가 있죠.
3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도 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맞죠? 불응한 사실을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옳은 질문 정답은 3번 나왔습니다. 답 3번이에요. 4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맞아 여기까지. 근데 5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해야 됩니까? 아니죠. 3년 동안 확인 설명서 사본을 보존해야 되겠죠. 공인중개사법령상 서류를 보존해야 될 서류는 3가지가 있어요. 전속중개계약서는 원본을 3년 보존, 확인 설명서는 사본을 3년 보존, 거래계약서는 사본을 5년 보존. 요거 3가지를 외워두셔야죠. 자, 그 다음에 5번 확인설명서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되 당해 중개기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또는이 아니라 밋이죠. 그래서 두 군데가 들었어요. 확인설명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밋이라고 하죠. 밋 날인하되 당해 중개기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밋 날인해야 된다. 밋 두 군데가 들었어요. 또는이 아니라 밋. 예. 결국 옳은 설명은 답 3번이죠. 예.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1의 개업 공인중개사 세부확인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세부확인상은 뭐예요? 4가지 외우라 그랬죠? 실내벽관. 그래서 세부확인상,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세부확인상 4가지 외워봅니다. 실내벽관. 실이 바로 1번에 나와 있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그 다음에 내가 바로 3번에 나와 있는 내외부 시설물 상태. 그 다음에 벽은 4번에 나와 있는 벽면 및 도배 상태. 그 다음에 환은 5번에 나와 있는 환경 조건. 결국 답은 2번이죠. 권리관계. 요거는 조사가 쉽잖아요. 등기부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개업 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에 기재합니다. 네, 정답은 2번이죠. 자, 16번 문제 볼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모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는 사항으로만 묶은 것은, 자, 모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4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토지 확인설명서, 입공광에 대한 확인설명서. 이 4가지 확인설명서에 공통적으로 기재하는 사항은 6가지 외워두셔야 돼요. 물, 권, 거세, 실수. 외워두셔야죠. 물, 권, 거세, 실수. 물, 대상 물건의 표시. 대상 물건의 표시. 그럼 두 번째 권은 권리관계. 권리관계. 그 다음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그 다음에 세는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그래서 세는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그 다음에 실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그 다음에 수는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 그래서 물, 권, 거세, 실수 6가지 외워두셔야 돼요. 물, 대상 물건의 표시, 권, 권리관계, 그 다음에 거래 이전 금액 등, 그 다음에 세, 취득 시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그 다음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수,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 결국은 기억번, 박스 보니까 입지조건, 요거는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에도 기재하고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에도 기재하고 토지 확인설명서에도 기재하는데 입지조건은 입공광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즉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확인설명서에는 기재하지 않죠. 그 다음에 니은번, 거래 예정 금액 등 6가지 모든 확인설명서 기재하는 6가지 물권, 거세, 실수에서 어디에 해당돼요? 물권, 거에 나오죠. 거래 예정 금액 등 맞죠? 그 다음에 디귿번,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경비실이 있는지 없는지, 관리의 주체가 누구인지 이거예요. 이거는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에는 기재합니다.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도 기재합니다. 그렇지만 토지 확인설명서와 입공광 확인설명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리얼번, 중개 보수 및 실비, 물권, 거세, 실수, 수. 중개 보수 및 실비 기재하는 거 맞죠? 결국은 니은번과 리을번 2개가 되네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뭐 요런 것들은 15번, 16번은 그냥 외우고 있으면 그냥 답을 주는 거예요.
이런 거 한 10분이면 외울 거를 갖다가 안 외워두면은 두 문제 떨어지고 그 10분만 투자하면 마치고 이렇게 해서 이 과목이 이렇게 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한 100명이면 두세 명이 100점을 맞았던 이유가 이 과목은 공부 조금만 하면은 아주 점수가 잘 나와. 많이도 말고 조금 좀 해주세요. 예, 예, 예. 자, 17번 문제 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다음에 5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해야 된다. 맞죠? 2번 거래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맞죠?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도 안 되겠죠? 이를 위반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네, 맞고요.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데는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도 안 된다 했죠. 맞고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거래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5번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분사무소, 딱 포인트는 분사무소예요.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아니죠. 누구?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겠죠.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했을 때는 주된 사무소가 생략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틀린 거 답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세요. 금쟁이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쟁이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일까요? 이 금쟁이에 해당하는 거 찾는 거예요. 기억번 토지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토지는 중개대상물이죠. 중개대상물의 매매업은 금쟁이에 해당하죠. 사고 팔고 사서 팔고 하면 부동산 가격 확 뛰잖아요. 투기되잖아요. 그래서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쟁이입니다. 맞고요.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금쟁이에 해당되겠죠. 네, 그 다음에 D급번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증서에 그라는 것은 증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증서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금쟁이에 해당되죠. 네. 리얼번 그렇지만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행위 이건 금쟁이가 아닙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자기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부동산을 사거나 또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도하는 거 이거는 자기 중개 의뢰인과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금지 행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미연번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이건 금쟁이죠. 주의할 것은 거래 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금쟁이에 해당하죠. 결국 금쟁이에 해당하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미음, 리을번을 뺀 나머지 4개는 다 금쟁이죠. 정답은 4번 4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 책임 및 업무보증 설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죠. 예. 개업 공인중개사 자신이 중개행위했을 때는 고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옳은 지문. 근데 2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이때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죠? 있죠. 그럼 1번 지문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를 고의과실을 잘못했을 때 책임지는 과실 책임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2번은 개업 공인중개사 자신이 중개행위를 한 것이 아니지만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이때는 개업 공인중개사도 책임이 있는데 이때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 있다는 뜻이죠. 예, 옳은 지문.
3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4번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된다. 이거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 아니라 중개가 완성된 때지요. 그래서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가 아니라 중개가 완성된 때는 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개가 완성된 때는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도 하고 보증관계 증서의 사본이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할 일은 설명하는 거고요. 중개가 완성됐을 때는 확인설명서 작성해서 교부하고 보증관계증서 사본도 함께 교부 제공하는 거예요. 설명도 하고 보증설명도 하고 보증관계증서 사본도 중개가 완성됐을 때 하는 것이다. 정답은 틀린 거 3번. 4번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는 이를 회수할 수 없죠. 옳은 질문. 5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보증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잘 주의하셔야 돼요.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엔 보증을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것이고 중개가 완성됐을 때는 확인설명서 작성해서 교부하면서 같이 보증 설정한 사실도 설명하고 보증서를 복사해서 교부해야 되죠. 네. 옳은 질문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아까 3번이었고요. 자, 20번 문제 풀어볼까요?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등을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가 있죠. 맞죠? 예.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고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에다 예치하도록 권고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예. 특히 계약금만을 예치하도록 권고해도 되고 중도금만을 예치하도록 권고해도 되고 잔금만을 예치하도록 권고해도 되고 계약금 중도금을 합쳐서 예치하도록 권고해도 되고 권고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옳은 질문. 2번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은 당해 계약을 해지한 때에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 등의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매수인에게 보증서를 교부하는 게 아니죠. 통장 갖고 있는 사람한테 교부해야죠. 통장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 예치명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하려면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그 보증서를 계약금 등의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고 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아니라 누구요?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질문.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예치명의자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은공탁, 체험전, 은행, 공제사업을 하는 자, 탁, 신탁업자, 채신건서, 보험회사, 전문회사. 따라서 신탁업자도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으니까 신탁업자 명의로 예치할 수가 있죠. 예치를 한다면 맞지요.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 예침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맞죠?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 소유 예침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옳은 질문. 5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그 계약금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을 또 설정해야 되겠죠. 맞죠? 예. 만일 3억 원을 계곡 명의로 예치한다면 3억만큼의 별도의 보증을 또 설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옳은 질문이죠. 결국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번 문제 봤고, 자, 그럼 21번 문제도 잠시 쉬었다 풀어볼까요?